노동자로 빙자한 용병을 보낼 수 있죠. 푸틴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이번에 넘어버려서 마치 우리나라 생각해주는 척하지만 실제 속내는 자기 이익 챙길 건 다 챙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전 세계를 질썩였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푸틴과 김정은, 그 둘의 만남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우리는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좀 익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얼굴이 탄 것 같습니다. 예. 이 푸틴과 김정은의 화끈한 브로맨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거 좀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지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원래 지각 대장이잖아요. 네, 지각 대장인데 김정은이 공항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물론 수행원도 있었지만 그 비행기 내리는 곳에 혼자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서서 비행기 오는 걸 기다리는 걸 보면서 아주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네.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좀 그렇게 보는데 일부 이제 전문가분들이 약간 주침 야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침? 낮엔 자고 밤에 일하는. 활. 네. 밤에 활동한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 패턴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사실 새벽 2시면은 자야죠. 근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이 김정은의 특성이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주침 야활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이 지각 방문이 오히려 김정은한테는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단순히 푸틴을 외국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흠모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존경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의전이 다 있는데 뭐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밖에까지 나와서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푸틴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다들 그 쇼핑 목록을 들고 왔을 거예요. 서로한테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걸 이제 주고받고 했을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 따져보면 누가 이득이었을까요? 서로 윈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요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 서명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요거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한 70여 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가 이제 6.25 전쟁이 발생한 지 한 74년 되는 해인데 6.25 전쟁을 사실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누굴까요? 물론 북한이 일으켰지만 그 뒷배가 돼준 나라는 소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무슨 조약이 있어서 소련이 지원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나라 관계는 조약보다는 정상 간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계획을 하고 최종 승인을 스탈린한테 받았거든요. 다만 소련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다. 무기만 지원해 줄게. 근데 지금 맺어진 조약을 보면 그런 뉘앙스죠, 사실상.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한다, 유사시에. 근데 아마 직접적으로 병력을 러시아가 투입시키기보다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뭐 무기 지원만 해줘도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떤 상호 방위 조약을 보더라도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 파병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약들을 잘 보면 약간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갈 구멍들도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 동맹과 달리 우리는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체계를 갖고 있고 다만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은 지도자가 핵심이죠. 다 뭐 의회라든가 정부라든가 다 지도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약보다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우리한테는 사실 불리한 것 같다. 근데 사실상 북러가 군사 동맹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말의 수위나 어떤 그 협력의 강도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물론 이제 러시아의 무기를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네.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의 현대화거든요. 이제 과거 소련 시절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군인들이 소련에 가서 군사 교육도 받고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군사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연수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죠. 예. 그리고 그런 출신들이 북한에 와서 구테타를 모의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북한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 우리 군에 비해서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네. 군의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만약에 네. 북한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면 작전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수해주면 북한 군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북한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일단 탄도 미사일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유도 기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K 방산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난제가 이제 뭔가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 난제가 있을 때 사실 이제 외국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도움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외국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네. 답변만 해줘도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기술 지원을 안 해도 네. 그런 기술자들만 와서 옆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만 해줘도 엄청난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죠. 만약에 ICBM 기술을 전수를 해준다고 하면 예.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를 받는 건데 북한한테 예. 탄도 그 포탄 같은 거요? 예, 너무 등가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 이 승패를 뒤집으려면 네. ICBM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이게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년째 전쟁을 치르는 나라인데 당연히 가장 필요한 게 무기겠죠. 네. 북한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라도 달려갈 것 같아요. 지금 푸틴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한 1,000발 정도 포탄을 소비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10,000발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한 달에 한 30여만 발 넘게 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포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전쟁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푸틴한테 그 ICBM 같은 군사적 기술 외에 네. 또 뭘 요구했을까요? 혹시 노동자 파견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잖아요. 뭐 예. 10만 노동자 예. 파병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 맞아요. 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노동자 파견. 음. 유엔 제재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거를 다 못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거의 동맹의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 시리아, 인도, 네팔,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용병들을 계속 데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네. 특별 군사 작전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병력을 직접적으로 파견하기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냥 북한 청년들을 보낸다. 노동자로. 노동자로 빙자한 용병을 보낼 수는 있죠. 근데 원래 북한 그 인민들은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군 경험들이 10년 이상씩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떡 기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10년 복무라면 물론 그 갖고 있는 무기라든가 훈련 양은 우리 군에 비해 못하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부대 요원들 이런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 일종의 그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수했던 와그너 그룹처럼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네. 러시아가 용병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용병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예.
인도나 아프리카, 시리아, 뭐 인도, 네팔 이런 데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계속 전선에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을 보내서 네. 거기 러시아 현지의 무기 공장 네. 뭐 이런 데도 투입될 수 있고 전선에도 투입된다면 과학기술 배워오죠. 군사기술 배워오죠. 잘하면 또 실전 경험도 하죠. 뭐 일타 그렇죠. 삼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핵심적이었던 전쟁이 하나 있었죠. 한국 전쟁, 6.25 전쟁 말고 베트남전. 베트남전.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들 전쟁을 하면서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재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거기가 전쟁, 교전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어. 그런 지역에 만약에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재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땡큐죠. 자기네 피 안 흘리고. 예. 대신에 그렇다고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대신 식량, 가스, 에너지 이런 걸로 선물로 줄 물물 수 교환, 있다. 물물 교환 네네.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나 북한 입장에서는 서로 상호 윈윈하는 하나의 네. 그런 발전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말도 해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아니냐. 다만 예, 이 전쟁이 끝나면 예. 그때는 다시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팽당하지 않을까. 제가 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은 과연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신냉정으로 이미 왔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6.25 전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나요? 아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더 심각한 냉전이.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을 하고 북한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혹은 끝나더라도 신냉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북중러로 묶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게 딱 하나가 있죠. 북중러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 중국은 따로였고 북한과 러시아는 하나였다라는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만약 러시아가 북한을 팽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중국에 붙겠죠. 북한은. 그래서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의 초밀착 관계를 보는 중국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둘이 돈독해지면서 정말 대놓고 불법 행위 저지르는 걸 마냥 편들 수는 없는 거고 네. 사실 중국은 미국과 싸우더라도 어느 나라랑 싸우더라도 링 안에서 싸우길 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북러가 가까워지면 중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동북 지역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만주라고 하는 지역. 네. 둘 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북러가 만약에 뭐 이건 상상의 영역일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예. 북한하고 러시아가 마음 먹고 만주로 쳐들어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셋이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아니다. 예, 각각 따로 놀았던 사람들인데 다만 최근에 그런 외교 안보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북중러로 묶어서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치열한 이종 격투기를 하더라도 룰을 가지고 싸우고 싶어 하는데 네.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미 그 링 밖에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한 팀인 줄 알았는데 별도의 팀을 꾸린 거죠, 지금. 어. 그래서 베이징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됐지만 27년 혹은 28년 대만 침공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많은 경고를 하고 있고 사실 미국이 경고를 한다라는 거는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정부도 그런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했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이건. 27년, 28년에 실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경고를 계속 하는 거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북러가 중국을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게 그 상황 자체가. 그 미국은 이번 둘의 만남을 보면서
약간 좀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그 ICBM 기술을 예. 전수를 해준다고 하면 예. 사실 북한이 ICBM 기술 많이 발전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뭐, 이제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재진입 기술이 안 돼서 목표물에 떨어져도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그냥. 예. 예.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 기술을 완성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면 그거는 예.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미국은 핵 무기를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은 아닌데 다만 이제 신경을 거스르게 할 수는 있죠. 미국의 안보적인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썼을 경우에는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겠지만 네.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계속 뭔가 그 미국의 외교 안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 뭐 농축 우라늄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북한은 우라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 굳이. 예, 지금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농축 우라늄 그래요? 작업을 하고 있고 핵 근데 개발 북한이 전력난이 심해서 이제 농축 우라늄 광산 개발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다. 다만 네. 한 가지 좀 요번에 그 방북을 한 러시아 인사들을 보면 에너지 관련된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어.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러시아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예. 일부분은 좀 해소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봉과 관련된 기술들을 전수해 준다 그러면 네. 물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이 보통 일반적이고 평범한 나라라면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부합이 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사실 그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평화적 원자력 기술의 이용이라는 또 명목을 들여서 그렇게 협력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또 러시아가 우라늄 수출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동안은 미국에서 한 20%를 사줬는데 이번 그렇죠. 전쟁 이후에 그게 끊겼단 말이죠.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비 조달 때문에 1달러가 아쉬운데 네. 그거 팔아서 돈 벌지 않겠냐. 그리고 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네. 티타늄이에요. 티타늄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티타늄이 어디에 쓰이냐? 무기 만들 쓰지 않아요? 무기에도 쓰이고 항공기 제작 엄청난 양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 이제 대러 제재로 인해서 네. 해외 수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고민일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이번에 넘어버려서 그 선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군사 협력을 다시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실상 러시아 한러 관계가 파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아주 차가운 외교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푸틴은 계속 립서비스는 하던데 우리한테.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푸틴 대통령의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립서비스를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생각해 주는 척 네. 하지만 실제 속내는 자기 이익 챙길 건 다 챙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지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약간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간과한 측면이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 이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사실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정부가 결정한다라면 예. 지원할 수 있는 게 포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한 400만 발에서 500만 발 수준의 지금 155ling 포탄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한 50만 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155ling 포탄을. 근데 만약에 지금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그 뭐 군사 예산이 네. 통과되면서 전세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100만 발 혹은 많으면 2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면요.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동맹이 공고해질수록 북러 간의 밀착이 더 견고해진 약간 제로섬 그런 대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저는 해보면. 지금 신냉전이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본격화된 거고 한반도는 다시 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의 그런 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룰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와는 어쨌든 협력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고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물론 과거처럼 좋은 반도체를 우리가 중국에 제공하기는 이제는 어렵겠지만 네. 어찌됐든 중국도 살기 위해서는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 참 아이러니한 게 평양에서 북러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하고 중국이 외교안보 대화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날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도 사실 지금 한미일 동맹이 가속화되면서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 표적이 누구겠어요? 중국 입장에서 때는 야, 쟤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저걸 하네. 한미일이 네. 우리를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중간에 외교안보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이 네.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다만 남북 관계라든가 한러 관계는 과거 냉전 시절로 지금 회귀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덥지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는 굉장히 냉각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참 좀 아쉽긴 합니다. 푸틴 지금 베트남 가 있죠? 네. 아유, 거긴 더 더울 텐데 어떻게 버티실라나?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리고 이제 자켓도 좀 많이 벗어야 될 것 같고. 네. 아, 평양은 더 더웠던 것 같아요. 푸틴 올 때 인파들 보니까 뭐 예. 양산 쓰고 모자 쓰고 그늘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던데. 사실 뭐 지금 한반도가 이상 기후긴 하죠. 전에와 다르게 굉장히 온도가 높고. 네. 사실 그 많은 평양 시민들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더위 속에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도 네.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잘 보시면 김정은이 대외 활동을 할 때 음료수 잔을 잘 보시면 검은색 액체의 음료가 담겨 있어요, 항상. 그거 뭐예요? 커피인가? 콜라. 콜라. 콜라를 정말 좋아해요, 보면은. 어. 그래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기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콜라 좋아하는구나. 아. 그리고 콜라를 마시면서 꼭 담배를 핍니다. 그런 장면들이 꼭 잡히거든요, 한 번씩. 푸틴이 홍차 줄까봐 미리 콜라 준비한 거 아닌가요? 아, 살짝 그런 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특성이 약간 이제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주침 야활하고 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김대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